중앙대학교 신승경입니다. 우선 이렇게 한 해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 뜻깊은 시점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Present and Future of Percutaneous Left Atrial Appendage Occlusion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악이 들어오면서 어펜디지 클로저는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최근에 발표된 걸 보면은 미국에서 지난 10년간의 노악 처방을 봤을 때 엔티코아굴레이션의 토탈 엔티코아굴레이션 레이트는 불과 3분의 1에 불과하고요. 이런 이유는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체드 바스크 스코어가 올라가면서 블리딩 리스크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면 당연히 엔티코아굴레이션 해야지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에서 아무리 체드 바스크 스코어가 올라가도록 5점 이상에서는 다들 블리딩 리스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50%를 못 넘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환자들이 점점점 이렇게 혈전이 생기게 되고 약을 먹어도 생기고 오래 지나면 이렇게 아주 오르게나이즈 트럼부스로 가게 되고 하죠. 실제로 서지컬 스페시멘을 보더라도 이렇게 펜디지 안에 트럼부스가 잔뜩 들어있는 것들을 자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정맥을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의 그런 이 부정맥 치료를 하는데 그 침습적인 치료법들에 있어서는 서전들의 지혜를 많이 배우고 있죠. 특히 AF 트리트먼트에 있어서는 칵스메이즈 프로시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칵스메이즈에서는 어펜디지를 갖다가 제거하는 것을 항상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반해서 이제 이런 percutaneous appendage closure라고 하는 프로시저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다들 그냥 보시면 넌 인피리어하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서지컬 데이터의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 레트로스펙티브 데이터긴 하지만 제임스 콕스가 제시한 거를 보면 이스케믹 스트로크를 굉장히 많이 감소시켰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퍼큐티니어스 클로저에서는 이스케믹 스트로크는 감소하지 않고요. 헤머리직 스트로크가 감소하고 있고 이런 아웃컴들을 컴포짓하게 더했을 적에만 베네핏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체 왜 그럴까요? 그렇지만 또 서지컬 데이터에서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 발표되었던 라오스 3 트라이얼에서는 약 5,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대1로 랜더미제이션을 해서 어펜디지를 완전히 익시전을 하고 완전히 꼬매주고 리키지가 없는지를 인트라옵에서 확인을 하고 수술을 마쳤더니 신기하게도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33%가 줄었습니다. 자,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뭐를 잘못 알고 있을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가설을 세웠던 거는 디바이스를 사용을 해서 막는 것은 완벽히 막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펜디지는 이렇게 다양하게 생겨 있습니다.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마치 우리가 귓바퀴가 사람마다 다르듯이 정말로 다양한 모양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디바이스는 고작 두 종류로 크게 나눕니다. 플러그 타입과 패시파이어, 로우 밴드 디스크 타입이죠. 우리 몸에는 완전한 동그란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구조물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러그 타입 디바이스는 페리 디바이스 리키지가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항상 생기는 거를 불가피하게 만나게 되고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우 밴드 디스크 타입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 디스크가 여기에 어리피스를 갖다가 겉으로 해서 쫙 덮어주게 되면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뒤에서 한번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프로시저를 하면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건가? 하지만 리얼 월드에서 라지 스케일 레지스트리에서 보게 되면은 스트로크 리스크는 80%, 블리딩 리스크는 50%를 감소시켜 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보다 좀 더 큰 약 4만 명 정도의 미국의 건보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체드백크 4.6점인 환자들에서 2-year 스트로크를 봤을 적에 0.17%밖에 스트로크가 안 생깁니다. 분명히 효과는 있는 거죠. 이 효과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럼 제가 이제 시술을 2014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됐는데요.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2년이 지나서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하면서 익스플란트된 디바이스인데 엔도델리얼리제이션 여기 조금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5년이 지나서 밸브 서저리를 하면서 인트라업에서 들여다봤더니 엔도델리얼리제이션은 얼추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 어펜디지의 루프 쪽으로 해서 웨지 모양으로 엔도델리얼리제이션이 안 되어 있고요. 이렇게 트럼부스가 보입니다. 아마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카툰에서 보여드린 루프 쪽에서
아마 컨택은 되지만 강한 힘으로 접촉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파워 디바이스 리키지가 있는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트럼브스가 맺히는 것 같습니다. 뭐 팔로우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비단 서지컬 스페시멘이 아니더라도 이미디어트 애프터 프로시저에서는 이렇게 좋은 아웃컴을 보이지만 하펠러가 생기면 트럼브스가 이렇게 맺히기도 하고요. 다시 엔티코아굴레이션 하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건 과연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엔도델리얼리제이션이 잘 안 돼서 그럴까요? 스테이시스가 생겨서 그럴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봤을 때 이게 우리가 뭐를 놓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혈전이 생기는 데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비리오 트라이드라고 있죠. 혈류의 저하, 엔도델리얼 데미지, 블러드의 스티키니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모양만 가지고 얘기를 해왔죠. 헤모다이나믹 애스펙트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차드베스크 스코어라고 하는 클리니컬 스코어를 통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있지만 그게 반드시 맞진 않아요. 아마 여러 선생님들께서 보시겠지만 분명히 페록시즈말인데 스트로크 잔뜩 생기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퍼시스턴트인데 약 안 먹고 도망 다녀도 스트로크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혈류역학적인 거를 봐야 되는데 어스티움이 그냥 단지 다이아메터가 아니라 하이드롤릭한 혈류역학적인 다이아메터를 하이드롤릭 다이아메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드롤릭 뎁스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적에는 깊이가 깊을수록 어스티움이 클수록 하이드롤릭 다이아메터가 클수록 더 혈류가 저하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좀 더 인트린직한 좀 더 직접적인 것들을 갖다가 관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클리니컬 옵저베이션인데요. 이거 왼쪽에 보는 것과 오른쪽에 보는 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여기 이렇게 디스크가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보시면은 컨트라스트가 안으로는 잘 안 들어갑니다. 컴플리트 클로저죠. 이쪽은 보게 되면은 여기에 쿠마든 리지 쪽으로 해서 디스크가 딱 맞닿아 있습니다. 똑같은 컴플리트 클로저일까요? 둘 다 아무래도 우리가 프로시저를 마치기에는 뭐 억셉터블한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데드 스페이스를 렘넌트 포치를 없앤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4D 플로우 MRI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단지 그곳에 그냥 한 점에서의 그냥 도플러를 통한 벨로시티가 아니라 좀 더 입체적인 벨로시티를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쉽게도 MRI를 사용을 할 때에는 메탈 아티팩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3D 프린팅을 해서 거기를 우리가 MRI에 넣고 다시 한번 플로우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자의 트랜스어스파자 에코카디오그래피를 통해서 펌프를 4개의 4베인의 플로우를 그대로 재현을 해서 여기다 연결을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MRI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 쪽은 이렇게 렘넌트 포치가 있는 거고요. 아래쪽은 딱 엣지를 맞춰서 프로시저를 한 거를 갖다가 모델링을 해서 진행을 했고, 보시게 되면 여기에 계속해서 렘넌트 포치 쪽으로서 하얀색 스테그넌 존이 홀 카디악 사이클에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대부분 스테이시스가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가장 아이디얼한 클로저 플레인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정의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얼한 그러니까 구형에 가까운 모양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컴플리트 클로저뿐만 아니라 헤모다이나믹 애스펙트를 고려하면서 프로시저 아웃컴 또는 프로시저의 고를 정하고 프로시저를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타입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디바이스 매니플레이션은 플러그 타입은 훨씬 쉽습니다. 왓치맨 디바이스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뒤로 한번 쑥 당기면 끝납니다. 근데 어떤가요? 디바이스 점프업이라든지 이게 좀 약간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가서 막히고, 또 그러면서 파워 디바이스 리키지가 되게 커먼하게 생기는 걸 많이 관찰하셨을 겁니다. 로브앤 디스크 좀 까다롭습니다. 여기가 어디가 랜딩 존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랜딩 존인가? 분명히 이미징 카디올로지스트는 쟀다고 하는데 오퍼레이터는 다른 데다 넣고 서로 디스크레펀시가 있다고 싸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맞기만 하면 디스크를 쓰기 때문에 컴플리트 클로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죠. 언제까지 이렇게 디바이스 디자인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고민되죠. 그렇지만 뭐 뒤에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디바이스 디자인들은 점점 나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요런 환자들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혈전이 사라지지 않는 이제 노악 페일리어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최근에 유럽에서 하나의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서베이를 베이스로 한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21개 센터에 메일을 보내서 환자분들에게 그 오퍼레이터들한테 혈전이 있는 환자들을 어펀디지 클로저를 얼마나 했느냐 했더니 3,000 케이스 중에 한 4% 정도가 observation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디스트리뷰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에이펙스가 60%지만 이런 곳에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 이런 경우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약을 세게 먹어서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이거는 이미 스태그네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약을 먹더라도 잘 안 녹을 것 같은데 또는 블리딩 리스크가 너무 높아서 약을 먹는 걸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설문을 해보았더니 환자들이 intensified anticoagulation strategy를 택했을 적에 unchained가 꽤 많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다이렉트 클로저를 하는 경우가 한 번의 intensification, 두 번의 intensification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다이렉트 클로저를 할 적에 블리딩 안티코아굴레이션을 강화했을 적에 블리딩 이벤트가 한 이 정도 발생을 하고 엠볼릭 프로텍션 디바이스라고 아마 타비 하시는 선생님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이렇게 에어틱 아치 쪽으로 해서 트럼버틱 머티리얼을 갖다가 막아주는 디바이스를 써서 시술을 했더니 약 한 25%에서 40% 정도에서 머티리얼들이 걸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트럼보엠볼릭 이벤트가 인트라 프로시저럴하게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특히 이런 경우는 더 그렇고요. 그리고 약을 썼을 때 이렇게 노악 페일리어가 됐을 때 그래도 우리가 써볼 수 있는 것 중에는 아무래도 헤파린을 쓰는 것이 조금 더 트럼보스 리스폰스가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아웃컴을 뭐 비교적 적은 숫자긴 하지만 그래도 봤을 적에 다이렉트 클로저가 큰 문제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다이렉트 클로저를 하려면 우리 프로시저 하는 동안을 보시게 되면 엔지오그라피를 찍어서 매저를 합니다. 근데 엔지오그라피 우리 아시겠지만 방사선사가 이렇게 보통 오퍼레이터들은 글로브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막 매저를 하는데 조금만 옆으로 비켜도 몇 미리씩 차이가 납니다. 그거 믿고서 그냥 디바이스 고르세요? 믿음직스럽지 않으면 그냥 결국에는 자기가 평소 생각했던 처음에 들어갈 때 생각했던 사이즈 넣고 나온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떤 게 가장 정확한지를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CT가 가장 아무래도 좀 더 서브젝티브하고 좀 더 에큐리트한 모델리티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펜디지는 좀 더 복잡한 모양을 가지기 때문에 3D 모델을 써서 이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발표한 데이터인데요. 거기서도 3DP가 가장 사이징이 정확하다라는 거는 이미 잘 알려지고 모두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스트롬보엠볼릭 이벤트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스트롬보엠볼릭 이벤트가 주로 언제 생길까요? 이거는 아주 초창기에 어펜디지 클로저 독일에서 샤리떼에서 발표한 그 데이터인데 23명에서 에큐드 브레인 리전이 시술 전후로 찍었을 적에 얼마나 생기나를 봤을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유의한 결과는 변수는 number of angiography예요. 이 보시는 것처럼 피그테일을 넣고 엔지오그라피를 찍을 때 여기서 컨트라스트가 이 안을 갖다 다 이제 혈전을 훑어내는 거예요. 피그테일하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트럼보엠볼릭 이벤트를 갖다가 줄이려고 한다면 이거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해봐도 이렇게 어펜디지 안에 이렇게 혈전이 녹지 않는 그런 지금 아이스인데요. 아이스가 좀 스위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 혈전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여기 하얗게 남아 있고 이런 환자에서 우리 보통 노터치 테크닉이라고 해서 이렇게 partially expansion 시켜서 이렇게 해서 인게이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엠볼리제이션을 좀 막으면서 시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아까 인게이지 한 대에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펼치고 당기고 해서 잘 끝내고 보통 싱글 어템프트로 보통 시술을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걸 제가 나름대로 미니멀리스트 어프로치라고 이름을 붙여서 저희 병원의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80명 정도의 데이터에서 3D를 써서 메저링을 하고 인트라 프로시저럴하게는 엔지오그라피를 하지 않고 아이스 가이디드로 프로시저를 하는 걸 봤을 때 아웃컴에 있어서는 뭐 클로저의 측면이나 컴플리케이션의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고요. 시간도 좀 줄고
레디에이션 익스포저도 줄고 이게 시간뿐만 아니라 레디에이션 도주도 줄었고 넘버 오브 임플란테이션 어템프트 디바이스를 완전히 펼쳤다가 오므렸다가 하는 그런 횟수도 좀 차이가 났고요. 그다음에 엔지오그래피의 횟수도 현저하게 차이가 났고요. 컨트라스트 적게 사용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린 디바이스 디자인도 말씀드렸는데 디바이스가 점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는 컨프로머블이라고 해서 최근에 발표된 15케이스를 이제 잭 EP에 발표를 했는데요. 보면은 이게 굉장히 메탈릭 그 스탠을 사용을 해서 그 주변을 갖다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충전재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줬고요. 2가지 사이즈만 가지고도 이렇게 오버런 어스티움을 잘 채워줄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발표를 요약을 하면 자, 프로시저도 여러 선생님들이 예전에 듣거나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단순해지고 훨씬 더 안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디자인도 좋아지고 있고 머티리얼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디바이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나토미컬 캐릭터리제이션도 중요하고 헤모다이나믹 아웃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승희 교수 아주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 연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성 빈센트 병원의 황유미 교수님이시고요. 저희 인터벤셔니스트 상당히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은 주제인데 매니지먼트 오브 VT 스톰 인 포스트 MI 페이션트 주제로 발표해 주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주셔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VT 스톰은 저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어려운 상황이라 저도 닥치면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예전부터 VT 스톰이라는 거에 대한 그 정의는 다양하게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정리가 되어서 일단 스톰이 생기면 예후가 안 좋은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스톰이 뭐 24시간 내에 몇 번, VT 이벤트가 몇 번 이상이면은 VT 스톰이다라고 정의를 아비트리하게 했었는데 요 근래에는 사실 ICD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ICD 테라피가 하루에 24시간 이내에 3번 이상 벤트리큘 어리트미아로 인해서 테라피가 들어가는 경우를 VT 스톰, 일렉트리컬 스톰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일렉트리컬 스톰은 라이프 트레트닝한 신드롬을 얘기를 하고 대개는 서스테인드 그리고 리커런트하게 발생을 하는 걸로 인해서 헤모다이나믹 인컴패티빌리티를 이제 만들죠. 그래서 환자들도 언스테이블하고 의료진도 굉장히 동요화되기 쉬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VT 스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AMI가 오늘의 주제와 부합되는 내용이어서 이제 좀 볼드체로 표시를 해보았고 그 외적인 요인으로도 일렉트롤라이트 임밸런스라든지 하트 페일러가 이미 있는 사람에서 특히나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그런 이벤트이기도 하고 하이퍼타이로이디즘, 타이로이드 스톰 때문에도 생기기도 합니다. 시비어 인펙션이나 약제로 인한 아리트믹 에이전트로 인해서 안티아리트믹 에이전트를 잘못 사용하거나 아니면 과용으로 사용했을 때 VT 스톰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그 카디오바스큘러 서저리를 하고 특히나 하트 서저리를 하고 나서도 VT 스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케믹 VT 스톰 이런 이스케믹 VT가 생기는 기전으로는 가장 흔하게 알려진 기전은 리엔트리입니다. 그 이스케미아 인저리를 받은 부위, 인접한 부위에 파이브러스가 생기면서 바이블 마이오카디움과 적당히 살아있는 마이오카디움과 완전히 죽어있는 마이오카디움이 다 짬뽕되어서 섞여 있어서 얼룩덜룩하게 다 섞여 있는 그런 그 패치형 인팍 에어리어로 인해서 리엔트리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어떤 조는 슬로우하게 컨덕션을 하고 어떤 조는 정상 컨덕션을 하면서 이게 서로 얼기설기 설키면서 리엔트리 패턴도 한 군데로 도는 게 아니라 팔자로 돌거나 여러 가지 패턴으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케믹 VT를 어블레이션 할 때는 굉장히 좀 저희도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데 사실 몰폴로지가 하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어큐트 MI 시츄에이션이라고 하면은 아드레널 톤 같은 것 때문에도 포컬 트리거가 발생을 해서 VT 스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전 이제 발표됐던 연구에 따르면 24시간 내에 이런 벤트리큘러 아리스미아 에피소드가 많을수록 모탈리티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뭐 3일 간격으로 봤을 때도 에피소드가 많을수록 그리고 3개월 간격으로 봤을 때도 많을수록 모탈리티가 높은 것은 이미
모두가 예상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케믹 하티스가 있을 때 우리가 ICD를 언제 넣을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오늘의 주제는 VT 스톰 매니지먼트이기 때문에 ICD는 임플란트 했다 내지는 하지 않았다라는 두 가지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CD는 세컨더리 프리벤션으로 넣게 되는 경우에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 또는 우리가 어큐트 MI 시츄에이션에서 일렉트리컬 스톰이 발생한 경우는 ICD를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ICD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ICD 리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또는 이제 ICD 리프로그램을 한다는 얘기는 ICD를 아예 끄거나 샥이 또 샥을 부를 수 있고 샥을 계속해서 맞으면 환자가 마이오카디움 스터닝이 되기 때문에 EF가 더 다운됩니다. 근데 그 스톰이 발생을 하면 환자가 맨정신으로 계속 샥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ICD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디피브릴레이션 내지는 DC를 계속 쳐야 되니까 세데이션을 하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약물이 될 것이고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약물, 항부정맥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인베이시브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어블레이션을 하게 된다면 VT 스톰 자체가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에크모를 달고 하거나 엘바드를 고려를 한 상황에서 이제 어블레이션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이제 센터가 크다면 가능한 병원이라면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사이드로 요즘에는 그 오토노미 모듈레이션, 뉴로 모듈레이션을 하는 테크닉들도 일부 발표가 되고 있지만 사실 널리 상용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케믹 카디오마이패시에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ICD를 했을 때 결국에 모탈리티를 조금 이제 감소를 시켰다 ICD 있는 군에서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CD를 가진 군들이 이런 스톰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회성의 벤트리큘러 어리스미아 이벤트가 있으면 모탈리티에 조금 베네핏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트 페일리어의 개선이 있는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VT 이벤트를 이제 페인 프리 스터디에서 발표를 한 걸 보면은 실제로 VT라고 벤트리큘러 어리스미아라고 분류를 했던 모든 그 사이클렌스를 보자면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에 해당하는 요 까만색 부분은 실제적으로 10%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기 VT라고 분류됐던 요 회색 부분은 비교적 우리가 슬로우 VT 환자들이 헤모다이내믹하게 그렇게 언스테이블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오히려 절반 이상을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런 환자들한테 전부 다 샥을 줘야 되냐? 저는 사실 이 스터디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스터디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CD 샥 자체가 환자의 마이오카디얼 스터닝을 유발하기 때문에 샥은 최소화하는 것을 이제 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로우 VT 존에 해당한다면 ATP, 안티타키카디아 페이싱이라는 샥 직전에 우리가 줄 수 있는 ICD 모드가 있습니다. 테라피 모드. 그래서 그런 걸로도 터미네이션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ATP 암에서 70% 이상에서 터미네이션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시작이 됐다가 IC에서 디텍을 시작을 했는데 샥이 들어가기 전에 조금 길게 모니터링을 하라고 우리가 설정만 해놓으면 저절로 터미네이션 되는 경우도 3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샥이 굳이 반드시 매번 필요하진 않다는 거죠. 샥이 샥을 부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패스트 VT나 VF 존에서만 패스트 VT 존도 가능하다면 ATP를 먼저 설정하거나 VF 존에서만 샥이 들어가게끔 설정을 하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나이나 컴바인드 아리트미아 내지는 도큐멘티드 VT가 있다면 이 세컨더리 프리벤션이라면 이런 거에 대해서 ICD를 프로그래밍을 잘 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ICD가 없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카디악 라이프 서포트를 진행을 해야 되고 환자가 아드레너직 톤을 조금 다운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데이션을 사실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세데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세데이션을 시키고 필요하다면 벤트 케어를 하고 그리고 좀 환자가 레미펜타닐 내지는 프로포폴 같은 거를 투약을 하면서 환자를 좀 일단 딥 세데이션을 시키는 걸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항부정맥제를 고려를 합니다. ICD가 있다면 다음과 같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TP를 좀 더 이용을 해보거나 샥을 부르는 그런 진짜 VT 스톰인 ICD 샥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ICD 테라피를 꺼라라고 권고를 하고 그 외적으로 우리가 베이직 라이프 서포트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헤모다이내믹하게 언스테이블하다면 IBP 내지는 카테터 어블레이션 에크모 상태에서
이런 거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일부 이제 또 연구에서 IC를 가지고 있는 포스트 MI 환자에서 이스케믹 카디오마이패티 환자에서 리커런트한 벤트리큘러 에스미아가 발생을 했을 때 어블레이션을 한 것과 안티어리트믹 에이전트를 에스컬레이션 한 거를 비교를 해보았더니 사실상 프라이머리 아웃컴에서는 아주 뭐 데스에 있어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리커런트 VT 이벤트나 ICD 샷 같은 거에서는 조금 이게 조금 감소를 시킨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이 클래스 A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VT 포커스를 제거를 했다, VT를 엘리미네이션 했다, 어블레이션 한 경우를 얘기를 하고, B는 파셜 석세스를 한 경우, C는 어블레이션 페일한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어블레이션 성공한 경우가 사망이라든지 이런 리커런스가 확연하게 줍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일렉트릭 스톰 리커런스도 줄고요. 하지만 이게 항상 이렇게 보장이 되냐? 이스케믹 VT를 우리가 어블레이션을 항상 이렇게 풀 석세스를 할 수 있느냐? 그게 고민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자가 굉장히 언스테이블하니까 에크모를 달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고, 항상 이런 상황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모든 센터에서 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블레이션 아웃컴을 여러 스터디 그룹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VT 리커런스 이벤트를 보시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아까의 그 논문과는 좀 다르게 리커런스가 또 있다는 거죠. VT는 언젠가 또 재발을 많이 하고, 스톰이 재발하는 경우도 심지어는 많은 그룹에서는 35%까지 재발을 하고, 이렇게 일부 그룹에서는 0%지만 팔로업 기간이 조금 짧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에 이제 또 많이 발표되고 있는 것은 그 파라볼테블 체인 그 블럭을 시키는 그런 뉴로 모듈레이션입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흔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중앙대 강기훈 선생님이 또 이런 논문을 내셔서 이런 부분 토라식 그 에피듀랄 애네스테시아를 통해서 VT를 좀 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또 발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레날 디너베이션, 이것도 역시 심파테틱 톤을 좀 조절하려는 목적으로 레날 디너베이션 이펙트를 또 보여준 건데, 메타 분석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레날 디너베이션으로 인한 심파테틱 톤 그 조절이 VT 스톰을 좀 억제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임상에서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약제인데요. 베타 블로커는 포스트 MI 환자에서 대부분 투약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렉트리컬 스톰에서는 에스몰롤은 권하지 않습니다. 메토프롤롤은 우리나라에 없고, 프로프라놀롤 같이 조금 이제 브로드 옛날 베타 블로커가 오히려 좀 더 권고가 되고요. 근데 이런 약제를 항부정맥제를 선택하시기 전에 딥세데이션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ICMP 내지는 어큐트 MI 시츄에이션이라면 아미오다론이 가장 그래도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탈롤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 클래스 1 에이전트 중에는 프로카이나마이드 같은 계열은 오히려 모탈리티를 증가시키는 것 때문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리도케인이 어큐트 이벤트에는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레커멘드가 되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약제는 프로프라놀롤 그리고 아미오다론 정도가 되겠습니다. 스톰이 생기고 환자가 다행히도 바이탈이 스테이블하다면 이제 ICD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베타 블로커를 우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원인에 따라서 이걸 매니저블한 리버서블 커즈가 있다면 그거를 치료를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트리큘러 에스미아가 지속이 된다면 이제 아미오다론이라든지 소탈롤은 기록이 돼 있지만 사실 ICMP 같은 경우에는 권고가 되지 않습니다. 딥세데이션은 반드시 하고, 필요하다면 카테터 어블레이션 그리고 뉴로모듈레이션을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카테터 어블레이션 할 때는 에크모나 엘바드 같은 그 좀 벤트리큘러 어시스트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술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저런 모든 방법이 다 안 된다라고 하면은 카디악 그 트랜스플란트를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연재의 마지막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는 딥세데이션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들이 깨어나고 나서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다행히도 잘 회복을 해서 퇴원을 하시게 된다면 PTSD가 정말 오래 갑니다. 이거는 ICD를 넣어야 되는 경우들도 마찬가지고, 넣지 않는 경우도 살아나도 산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타 블로커는 고려를 해야 하고, 예방적으로 리도케인을 투약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포스트 MI 그리고 이런 일렉트리컬 임발란스를 VT 스톰일 때, 그리고 스트럭처럴 디스가 있는 VT 스톰일 때는 특히나 아미오다론이 first line of choic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CMP 같은 경우에는 40일이 지난 후에는 포스트 MI 40일 이후에는 필요하다면 이제 니아 클래스 4만 아니라면 EF가 35% 이하인 경우에는 IC를 프라이머리로 권고를 합니다.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특히 약제를 충분히 잘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EF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ICMP는 확실히 ICD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권고를 하고 있고, 카테터 어블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잘 시행이 되진 않습니다. 시행을 한다면 백업 서포트를 반드시 하고 시행을 하도록 권하고 있고, 엘바드라든지 VA 에크모 내지는 아주 심하다면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유미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연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의 김성환 교수님이시고요. 발표하실 연재는 Promising Anti-Thrombotic Therapy for Cardiovascular Disease 팩터 11 이니비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프라미싱이라는 단어는 저기 부정맥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잘 쓰지, 학회나 이런 데서 잘 들어보지 못하는 제목인데, 확실히 많이 해봤자 뭐 저희는 뭐 업데이트 아니면 뭐 많이 하면 뉴인데, 확실히 인터벤션 선생님들은 좀 이렇게 진취적인 측면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 제가 프랙티스를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맥학회에서 이렇게 팩터 11 이니비터에 대한 강의를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고 저도 해본 기억이 없는데, 인터벤션 학회에서 이걸 제가 처음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한 15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티코아귤레이션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와파린 시절에 비해서 도학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좋은 점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효과도 그렇지만 이제 메이저 블리딩의 이슈인데요. 와파린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리포트에서 보면 1년에 1.6에서 뭐 3.6%까지 메이저 블리딩이 보고되고 있고, 특히 이제 취약한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뭐 콩팥 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들에서 이런 블리딩 문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학 말고 좀 더 새로운 약제가 이제 계속 개발이, 사실은 이게 팩터 11 이니비터가 뭐 클리니컬 페이퍼로 처음 소개된 건 2014년, 굉장히 오래된 거고, 경구약은 이제 최근에 나왔고 올해 페이즈 2 트라이얼 결과가 이제 2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냐면은,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코아귤레이션 캐스케이드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파이브린을 결국 막기 위해서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게 되는 건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처음 시작된 노력이 바로 스롬빈을 막는 다이렉트 스롬빈 이니비터죠. 그래서 다비가트라는 약이 처음 이렇게 개발이 됐고, 이제 그 공통된 길목의 하나인 팩터 10A를 이니비션하는 사반 계열의 약제들이 이제 개발되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코아귤레이션 캐스케이드 좀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컨택 패스웨이가 있고, 이제 티슈 팩터 패스웨이, 이제 인트리신과 익스트릭 패스웨이로 나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그 다음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코아귤레이션을 무조건 막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제 유용한 코아귤레이션이 꼭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이렇게 그 클럽 포메이션 이런 것들만 이제 좀 선택적으로 막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론적으로 그런 백그라운드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학의 경우에는 아까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만, 근데 코아귤레이션을 무조건 억제하는 그 공통적인 패스웨이인 팩터 10A를 막으로 해서 이렇게 패솔로직한 스럼보스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뭐 베스롤 데미지나 이게 트라우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뭐 트라우마 서저리 이런 식으로 해서 블리딩이 생겼을 때, 이런 블리딩은 이제 억제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억제가 되지 않고 출혈 이벤트가 많아지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팩터 11 이제 이니비터는 이러한 2가지 그런 패스웨이를 인트린식, 익스트린식 패스웨이를 커먼 패스웨이에서 전부 다 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패솔로직 스럼보스를 억제하고 이렇게 베스롤 데미지에서부터 발생하는 이런 단계만 차단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이론적인 그 가설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된 약제가 처음에는 이제 경구 그 서브큐로 주는 약제도 이제 개발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오랄 경구 팩터 11 이니비터가 나오게 되었고, 헤프라이프는 한 15시간 정도 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노화기 한 12시간 정도인데 그거보다 해프라이프가 조금 길어서 이제 QD 약제로 복용을 할 수가 있고 익스크리션이 유린으로 되는 거 신장으로 통해되는 거는 20%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 도학의 여러 가지 리미테이션 중에 하나가 콩팥 기능이 좋지 않으면 약제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어떤 약제는 뭐 거의 80%까지 리날 익스크리션한 약제가 있는데 그래서 콩팥 기능이 좋지 않으면 용량을 계속 줄이거나 크레아틴 클리어런스 기준으로 뭐 15 내지 30 이하면은 약제를 쓰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아순덱시아는 이제 그런 단점을 좀 많이 극복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파마콜로지 피처를 보이고 바인딩 사이트는 이제 팩터 10 팩터 11이 액티베이티드 팩터 11으로 바뀌는 그런 것을 억제하는 약으로서 바인딩 사이트는 팩터 11 액티베이티드 팩터 11에 바인딩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그 팩터 11의 이제 역할이라는 게 프롬보스 그로스를 이제 앰플리케이션을 하고 더군다나 이니시에이션을 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그런 롤인데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게 이제 아순덱시안의 그 기대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팩터 11은 모든 사람이 다 정상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안티코아귤 팩터고요. 그런 것들이 만약 디피션시가 있을 때 우리가 클리니컬하게 임상적으로 보는 상황이 이제 헤모필리아 보통 C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헤모필리아 C 타입의 환자들은 스판테니어스 블리딩이나 뭐 헤마아스로시스나 헤마토마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고 완전히 디피션시뿐만 아니라 11의 레벨이 적은 경우에는 이런 스럼보스나 블리딩 이런 거 적기 때문에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 스트로크나 비너스 스럼보스가 이제 훨씬 적게 발생한다는 것이 이제 관찰로서 이제 알려져 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팩터 11A, 팩터 11 이니비처인 아순덱시안의 이제 파마코카이네틱스와 다이나믹스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팩터 11A 액티비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던 도학에 비해서 이게 팩터 11A 이니비터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도학의 액티비티는 그냥 임상 상황, 그러니까 블리딩이 되는지, 스럼보스가 억제되는지 이런 임상 상황으로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이제 팩터 11의 액티비티를 이제 직접 잴 수도 있고 심지어는 더 클리니컬하게는 APTT와 아주 코릴레이션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순덱시안을 처방한 다음에 이 약제가 환자 몸에서 이렇게 액티비티를 잘 갖고 있는지 물론 이제 클리니컬 이벤트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모니터링을 우리가 와파린을 PT INN을 통해서 하듯이 APTT를 통해서 이제 액티비티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 혈력학적으로 굉장히 경구약임에도 불구하고 원세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뭐 1시간 내에 거의 50%, 그다음에 2시간 내에 거의 뭐 70% 이상까지 그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첫 번째 시작된 스타디는 이제 퍼시픽 스트로크라는 스타디인데 우리가 보통 도학에서 쓰고 있는 그 심방사동 환자 그런 세팅이 아니라 그 난 카디오 엠볼릭 이스케미 아니라 라쿠나 인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 스타디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된 건 이제 페이즈 2 트라이얼로 이제 플라시보. 여기서 플라시보라는 거는 이게 사실은 난 카디오 엠볼릭 이스케믹 스트로크에 대해서는 안티플라텔렛 이외에 또렷한 아직 효과적인 약제가 입증된 바가 없고 뭐 안티플라텔렛은 써보지만 안티코아글레이션이나 뭐 도학을 포함한 그런 스타디들이 다 페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맨 니드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스탠다드 트리트먼트에다가 아순덱시안을 10ml, 20ml, 50ml를 처방한 페이즈 2 트라이얼을 이제 진행을 했고 결과는 이제 별로 썩 좋진 않은 게 컨벤셔널 트리트먼트에 비해서 약제 그 10ml나 20ml나 50ml에서 이스케믹 스트로크나 코버터 인팍션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증상이 없더라도 MRI를 찍어서 사일런트 인팍이 있는지를 다 관찰한 컴포짓 아웃컴을 관찰했는데 별로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도즈 리스판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 자체에 대해서는 아순덱시안이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N수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약간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한 트라이얼이 되겠습니다. 이 스타디에서 약간 뜻밖인 것은 뭐냐면 이 플라시보에 비해서 약을 추가했을 때 메이저 블리딩 또는 크리니컬 렐러번트 난 메이저 블리딩이 플라시보에 비해서 약간 이제 증가된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었는데 이게 약제를 어떻든 항응고제를 추가했으니까 블리딩 나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이 다음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약제들이
블리딩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주지 않은 것에 비해서 우리가 블리딩 이벤트가 엄청 늘지는 해저드 레이셔가 1.5 정도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에서 블리딩의 위험성이 아주 높지는 않은 것 같다. 이게 통계적으로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관찰해 봐야 될 데이터겠고 이것을 조금 확장해서 올 블리딩으로 치면은 플라시보에 비해서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약제를 안티코아귤레이션 이펙트를 코아귤런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블리딩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의 첫 번째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안티코아귤레이션에 관한 한.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진행된 스타디는 이제 올해 발표된 퍼시픽 AF가 되겠습니다. RCT를 아순덱시안 20, 50 아픽사반과 이게 1대1로 랜덤을 하였고 페이즈 2로 하였고 팔로업은 일단 12주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즈 2이기 때문에 아직 환자 수가 많지는 않고 800명 정도의 환자를 등록을 했고 환자는 AF를 가지고 있고 체드바스크 스코어가 2점 이상, 여성인 경우는 이제 3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기 부정맥하지 않으신 분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체드바스크 스코어 7가지 항목 중에 오즈 레이셔가 가장 낮은 것이 이제 섹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임상적으로 편하게 쓰기 위해서 뭐 여성 해도 1점, 뭐 65세에도 1점 하지만 그게 오즈 레이셔가 이게 아주 똑같진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할지 말지는 굉장히 큰 결정이기 때문에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체드바스크가 2점이면은 우리가 안티코아귤레이션 인디케이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성을 포함한다면 3점 이상이 되어야 우리가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보통 컨벤셔널 트리트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드바스크 스코어 2점 이상 그러니까 항응고요법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노악을 한 번도 쓰지 않았거나 아니면 블리딩 리스크가 한 가지라도 있는 약간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게 페이즈 2이기 때문에 나이는 45세 이상으로 조금 높여서 잡았고요. 그다음에 파르마코카이네틱스 아날리시스는 4주, 12주 후에 시행을 하였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이제 블리딩 그래서 메이저 블리딩과 클리니컬 난 렐러번트 난 메이저 블리딩으로 잡았습니다. 베이스라인에 보시면은 이게 랜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로케이션이 잘 됐는데 나이는 대개 74세 정도 이게 적지 않은 그런 나이고요. 그다음에 리널 인페러먼털 디스펑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30%. 그다음에 블리딩 이벤트가 한 번이라도 12주 1년 내에 있었다는 게 9%고 평균 체드바스크 스코어가 3.9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뭐 도학에 대한 메이저 트라이얼의 체드바스크 스코어가 보통 가장 높다고 하는 로켓 트라이얼도 3.5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학 데이터의 큰 트라이얼보다 약간 고위험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마코카이넥트에서 액티비티를 스테디 스테이트 4주에서 측정한 값을 보면은 처음에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팩터 11의 액티비티가 4주 후에 아순덱시안 50mg인 경우에는 거의 6%까지 줄어드는 것이 관찰됩니다. 이게 측정이 거의 안 되는 값이 3.7%니까 4주를 안전하게 스테이블하게 복용하면 팩터 11의 액티비티가 거의 없어진다고 그렇게 뭐 봐도 될 정도로 이렇게 그 혈력학적인 데이터는 양력학적인 데이터는 굉장히 좋은 그런 데이터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블리딩 아웃컴인데 이게 아픽사반에 비해서 메이저 블리딩 또는 클리니컬 렐러번트 난 메이저 블리딩이 아픽사반에 비해서 토탈로 하면은 해저드 레이셔가 0.33이고요. 도즈 리스판스는 없는데 50mg인 경우에는 뭐 0.16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N수가 좀 적어가지고 20ml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무슨 안티코아귤레이션 스타디에서 해저드 레이셔가 0.3, 뭐 0.16 이런 거는 굉장히 보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그만큼 도학에 비해서 블리딩이 엄청 메이저 블리딩이 엄청 적다는 것을 뜻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아픽사반이 그 도학의 4가지 중에 뭐 직접 비교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블리딩이 가장 적은 약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스타디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센 상대를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저드 레이셔가 블리딩으로 0.3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프라미싱한 그런 데이터고 N수가 많지 않아서 스롬보틱 이벤트는 뭐 쉽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결국은 이 아픽사반과 비교하셔야 되는데 카디오바스큘라 데스나 이런 하드 엔드포인트는 거의 차이가 없고 이스케믹 스트로크도 뭐 거의 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요약하면 아순덱시아는 아픽사반에 비해서 뭐
스롬보틱 이벤트를 뭐라고 아직까지 얘기하기 어렵지만 효과는 비슷한 것 같고 블리딩은 엄청 적다 이런 메시지를 좀 주는 데이터들이고요. 혹시 어드밴스 이벤트가 있는지를 또 보고를 하였는데 비교적 안전하다고 도학 중에서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는 아픽사반에 비해서 드럭 관련된 어드밴스 이벤트가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주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퍼시픽 AMI 데이터인데 이것도 랜더마이즈 페이즈 2 트라이얼인데 이것은 보통 전형적으로 쓰는 안티코아귤레이션 심방사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AMI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기존에 최근에 그 노악이 단지 심방사성 환자뿐만 아니라 코로나리 환자들한테도 효과가 있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보고되면서 거기에 자신감을 얻고 이제 이런 스타디를 시작한 거였는데 AMI이고 45세고 답트를 쓰고 있는 PCI에서 상황에서 답트를 쓰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기존의 MI가 30% 환자고 대부분 99%는 이제 PCI를 한 환자고 티카그렐로나 프레스그렐을 쓴 사람이 80% 정도라 이제 됨에도 불구하고 블리딩이 여기서 아둔덱시안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리딩이 큰 차이가 없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페이즈 3 트라이얼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 같이 환자를 등록하게 될 것 같은데 테드바스코 3점 이상 그러니까 약간 고위험군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아순덱시안과 아픽사반을 한 3년 정도까지 팔로우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도학 트라이얼은 뭐 한 13,000명 정도인데 아픽사반과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N수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한 2, 3년 정도 후면 데이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아웃컴이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스트로크 시스템 엠볼리즘 비슷하게 계속 나오고 블리딩 이벤트가 아까 봤던 것처럼 만약에 해저드를 0.3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아마 이 스타디가 조기 종료될 가능성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출혈과 블리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양날의 칼이어서 이것만 줄이자고 하자면 이게 늘어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론적으로 이제 팩터 11A가 굉장히 아이디어란 블리딩을 줄이는데 굉장히 아이디어란 그런 약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데이터가 많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만큼 충분히 프라미싱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연자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자는 서울성모병원 최영 교수님이시고요. 부정맥 쪽에서는 라이징 스타입니다. 오늘 부탁드릴 토픽은 탑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AB 블럭에 대한 트리트먼트가 되겠습니다. 최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징 스타는 아니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탑 이후 AB 블락에 관련한 주제인데 사실 탑 이는 저보다 인터벤션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이제 탑 이후에 생기는 AB 블락의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지만 그 보통 페이스메이커에 넣는 인디케이션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해라고 이제 100% 이제 완벽한 알고리즘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아직까지 좀 아트의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정맥 의사의 입장에서 공부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 번들, 에비 노드 이런 컨덕션 시스템이 아ortic 커습 이 근처를 주행을 하기 때문에 타비와 같은 시술을 하고 나서 특히 이쪽에 멤브라너스 septum 쪽을 누르게 되면 AB 블락이 생기는 리스크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AB 블락 혹은 이쪽이 랩트 파스클 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랩트 번들 블락, 번들 브랜치 블락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탑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이런 서베이가 있었는데요. 이 설문에서 탑이를 하고 나서 AB 블락이나 컨더성 디스터번스가 전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설문을 했더니 이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는 그냥 템포러리 페이싱을 다 제거를 한 50%는 다 제거를 하는데 경우에 이제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의 경우는 한 10% 정도 외에는 전부 이제 남겨놓다가 한 24에서 48시간까지 좀 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요새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2017년에는 이렇게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탑이 후에 트랜지언트한 AB 블락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는 어쨌든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를 계속 좀 갖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냥 다이렉트하게 페이스메이커를 넣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LBBB가 생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설문에서 사실
보통 저희는 다 템포럴 페이스메이커를 넣어놓고 좀 더 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다른 나라도 많이 있어서 그런지 바로 페이스메이커를 해버리는 경우도 15%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요새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조금 템포럴을 좀 더 하고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 이후에 이렇게 페이스메이커를 넣어야 되는 이런 레이트는 여러 연구에서 이제 다른데 적게는 3%, 크게는 한 20대 후반 20% 이렇게까지 보고가 됐었는데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이런 다른 대규모 레지스트리에서 멀티센터 레지스트리에서 보았을 때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에는 대략적으로 한 12% 정도 됐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제 10% 이하로 2019년에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밸브 타입에 따라서도 많이 다른데요. 이제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는 한번 넓히고 나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크기가 유지가 되는 타입인데 아무래도 좀 페이스메이커를 하게 된 레이트가 적은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들이 새로 나오고 있고 지금은 이제 사피엔 3 울트라를 거의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데이터에서도 한 10% 미만 한 6, 70% 정도 됐었는데 여기서 뭐 크게 더 나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아직까지는 액셉터블한 레이트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 개선이 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를 하는 경우에 더 이제 페이스메이커 레이트에 대해서 더 좀 이제 컨선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 많을 땐 26%까지 이제 보고가 됐다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아마 쓰고 있는 게 에볼루트 프로 이게 최근에 이제 많이 쓰는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로 보이는데요. 이제 밸브 임플란테이션 하고 나서 계속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AV 블락 리스크가 더 높은데 맨 마지막 이 레지스트는 8.8%였지만 아직까지도 한 10% 이상으로 크게 개선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탑 이후 AV 블락은 디바이스가 발전하고 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페이스메이커를 하고 나면 탑 이후에 롱텀 클리니컬 아웃컴이 더 나빠진다라는 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한 2018년쯤에 전 대규모 멀티센터 레지스트리에서 한 1,200명 정도 되는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페이스메이커를 넣은 환자, 넣지 않은 환자를 봤더니 이런 이제 하스피탈리제이션, 하트 페일리어 이벤트도 늘어나고 롱텀하게 이제 카디악 데스나 하스피탈리제이션 리스크를 한 25% 정도 더 늘린다 이런 데이터가 있었고요. 다른 데이터에서 비슷하게 페이스메이커를 넣은 환자들이 더 예후가 나빠지는데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뭐 페이스메이커를 넣은 환자가 원래 좀 나쁜 환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페이스메이커를 넣게 된 리스크 팩터에 보면 환자 팩터는 에이지 정도밖에 없고 대부분 뭐 이제 아나토미컬한 팩터라던가 그런 것들이 더 많아서 주로 이렇게 아웃컴의 차이가 나게 되는 기전은 이제 라이트 벤트리큘 페이싱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런 페이싱 인듀스드 카디오패시가 더 이제 인시던스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탑1을 한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심한 LVH 다이스톨릭 하트 페일리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페이싱을 많이 하게 되는 페이싱 인듀스 카디오패시에 좀 더 취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롱텀 클리니컬 아웃컴이 나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페이스메이커를 하게 되는 것 자체가 탑 이후에 하스피탈 스테이 코스트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아주 큰 요인이 된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AV 블락이 생기지 않도록 좀 예방하고 예측을 하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AV 블락의 리스크 팩터들은 많이 연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탑 이후에 AV 블락이 생기는 환자들은 기존에 일단 ECG에서 RBBB가 있는 환자, 탑이하고 나면 LBB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경우 가장 리스크가 높은 걸로 돼 있고 기존에 이제 AV 블락, PR 인터벌 프롤롱게이션이나 파시큘라 블락이 있는 경우 아무래도 리스크가 높아질 것이고 이제 환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좀 더 잘 생긴다 그러고 또 메일 섹스, BMI로 관계가 있습니다. 아나토미컬하게는 마이트랄 애뉴럴 칼시피케이션, LVOT 칼시피케이션 또 어떤 다른 데이터에서 NCC의 칼시피케이션이 영향이 있다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고요. 또 많이 이제 영향이 있다는 것이 멤브라너스 septum 이쪽이 AV 노드와 히스 번들 쪽에 바로 근접해 있는 septum 랭스가 이제 짧을수록 아무래도 AV 블락의 위험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주로 환자의 팩터이고 프로시저를 하면서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프로시저의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가 아무래도 높고 밸브 임플란테이션 뎁스가 깊을수록 AV 블락이 더 잘 생기고 이런 프로시스 다이아미터가 환자의 애뉴러스에 비해 클수록 더 AV 블락이 잘 생긴다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시술을 하면서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밸브 뎁스와 AV 블락 이제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에서 이런 것들의 관계를 본 연구를 보면 기존에 RBBB가 있는 환자들이 아무래도 더 AV 블락이 잘 생기는데 RBBB가 없고 밸브 뎁스도 얇았으면 AV 블락이 잘 안 생기는 반면에 RBBB가 있는 환자들에서
밸브 뎁스를 좀 짧게 넣으면 RBBB가 없는 환자들에서 밸브 뎁스를 깊게 넣은 것과 이제 비슷한 정도고, RBBB가 있는 환자에서 밸브 뎁스가 깊으면 거의 여지없이 페이스메이커를 하게 되었다. 이런 2011년에 굉장히 오래전 데이터인데요. 이런 뎁스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런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로 탑이 후에 페이스메이커를 넣은 환자들에서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RBBB가 없으면서 멤브란 septum이 긴 환자들은 로우 리스크로 판별을 했고, 이런 경우는 거의 탑이 후에 페이스메이커를 넣지 않았는데, RBBB가 없더라도 멤브란 septum이 한 2에서 5mm 이렇게 인터메디트 하면은 이런 환자들이 인터메디 리스크, RBBB가 있거나 멤브란 septum이 아주 짧은 경우는 하이 리스크로 분류를 했을 때 이런 밸브 임플란테이션 뎁스를 멤브란 septum보다 짧게 해줬을 경우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게 되는 리스크가 좀 낮았고, 이런 뎁스가 길면 넓으면 좀 이제 높은 반면에 역시 하이 리스크도 마찬가지로 멤브란 septum이 짧은 환자에서 뎁스를 짧게 하면 페이스메이커 위험이 좀 낮았다. 이런 레트로스펙티브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프로스펙티브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마이더스 프로토콜이라 그래서 이런 NCC에서 그 멤브란 septum의 길이보다 임플란테이션 뎁스를 더 짧게 하는 그런 프로시저 방법으로 이후로 한 100명 정도를 그 어프로치로 타비를 해봤더니 페이스메이커 레이트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기존의 레트로스펙티브 데이터에 비해서 이렇게 마이더스 어프로치를 했을 때는 새로운 페이스메이커를 넣게 되는 경우가 3%로 낮았고, 또한 LBBB가 생기는 퍼센티지도 굉장히 적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더스 어프로치에서 데이터 발표한 건 100명밖에 안 되지만 어떤 기존의 데이터에 비해서 페이스메이커 리스크가 좀 낮아서 이렇게 뎁스를 좀 줄이는 노력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방이고, 제 탑이 후에 그러면 AV 블락이 생기거나 위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환자들은 어떻게 모니터를 할 것인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잭 사이언티픽 페이퍼에서 탑이 후에 적어도 24시간은 프로시저 텔레메트리를 좀 하라고 돼 있고, 그래서 시술 후에 ECG 체인지가 없고 전에 RBB가 없던 사람은 24시간 정도, ECG 체인지가 없더라도 기존에 RBBB가 있거나 시술 후에 새로 어떤 컨덕션 앱노멀리티가 새로 생긴 경우는 적어도 24시간 동안 템포럴 페이스메이커를 좀 유지하고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아주 이제 그냥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ESC에서는 이제 정확하게는 이런 이후에 생기는 리듬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좀 더 권고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페이스메이커를 넣어야 되는 환자들은 여기서 퍼시스턴트라고 하는 것은 대략 24에서 48시간을 얘기하는데, 항상 기본적으로 24시간 정도는 관찰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길게는 48시간까지 관찰을 하도록 권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시스턴트하게 하이 디그리 AV 블락이 있거나 알터네이팅 번들 브랜치 블락이 있으면 페이스메이커,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를 하고, 여기서 이제 다음 권고들은 실제로 저희 우리나라에서 페이스메이커를 할 수 있는 기준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고위험군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RBBB가 원래 있으면서 새로 포스트 프로시저 컨덕션 디스터번스, 이거는 이제 그 1도 AV 블락 같은 PR 프롤롱게이션이 같이 생기는 경우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아직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를 할 수는 없고 좀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새로 LBBB가 생겼으면서 QRS 듀레이션이나 PR이 긴 경우, 혹은 이제 프리 익시스팅의 컨덕션 앱노멀리티가 있는데 시술 후에 QRS 듀레이션이 길어진 경우, 이런 경우들은 충분히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다 이 정도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언제까지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것인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어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클리니컬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탑이 후에 컨덕션 디스터번스가 생기는 것은 그래서 시술 중에도 가이드와이어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처음에 밸브 임플란테이션을 하자마자 어떤 어큐트 메카니컬 인주어리, 이스케미나 인플라메이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이데마나 헤모리지가 생기면서 더 생길 수도 있고, 또 길게는 더 팔로우하면서 나중에 서버큐트 데미지, 이스케미아나 힐링하면서 생기는 이런 데미지로 나중에 블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좀 얼리하게 나타날수록 좀 더 펄시스트하게 되는 비율이 높고, 좀 더 늦게 나타날수록 이제 셀프 리졸브 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나중에라도 이것들은 이제 계속 생길 수가 있고, 이런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를 했을 경우에 그런 더 셀프 펄시스턴트하는 경우가 좀 더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페이스메이커를 임플란테이션 하게 되는 이제 타이밍을 보면은 보통 첫 이틀 이내에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하지만 일주일 이후에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페이스메이커를 하고 나서 페이싱 리ኳ이어먼트를 볼 때 길게는 40% 이상 벤트릭 페이싱이 들어가는 환자가 한 50% 이상, 그리고 한 13.7%는 이제 페이스메이커에서 인디펜던트해지는 회복되는 그런 경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원 후 중에는 얼마나 텔레메트리 모니터를 해야 되느냐 보면 이제 처음 시술하고 대략 5일 이내에 거의 대부분의 이제 하이디그리 AV 블락이 보이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생길 수가 있어서 좀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모니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환자들에서 주로 AV 블락의 리스크가 높을 것인가 아직까지 명확한 건 없지만 시술 후 EKG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 사이너스 리듬과 AV 블락이나 번들 브랜치 블락이 전혀 없는 환자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AV 블락이 없더라도 LBBB가 생겼거나 RBBB가 생겼거나 아니면 이제 1도 AV 블락과 함께 이런 번들 브랜치 블락이 같이 있는 경우는 충분히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게 한 달, 레이트온스 AV 블락 약 탑 이후에 한 달 이후에도 아주 나중에 AV 블락이 생기는 환자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이 연구를 보면 246명 중에 43명 정도 페리프로시절 AV 블락이 생겼는데 이 중에 한 8명 정도는 괜찮아서 퇴원을 했다가 1개월 이후에 페이스메이커를 하게 되는 환자가 있었다고 돼 있고요. AV 블락이 처음에 없었던 환자들 203명 중에서도 한 1개월 이후에 갑자기 레이트온스 AV 블락이 생긴 경우가 한 2명 정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요. 사실 이 환자들이 나중에 누가 생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항상 그런 위험이 있다고 이제 예측은 해야 되겠고 주로 이 환자들의 데이터를 보면 프리 컨덕션 디스터번스는 없는 환자들도 있었고 명확하지 않지만 이런 포스트 컨덕션 디스터번스 시술 후에 심전도 상에서 이런 페리프로시아 AV 블락이 있거나 IVCD가 있거나 이런 환자들에서 주로 생겼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주의 깊게 모니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AV 블락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탑 이후에 AV 블락이 아니라 그냥 LBBB만 생기고 AV 블락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벤트리클 컨덕션 딜레이 주로 LBB와 같은 이런 것만 있더라도 페이스메이커를 넣은 환자처럼 이렇게 환자의 LV에는 좋지 않은 롱텀하게는 이젝션 프랙션이 향상되는 정도가 좀 낮다. 좀 환자 심장에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피지올로직 페이싱이라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를 넣을 때 이제 컨덕션 시스템 주로 히스번들이나 랩트 번들과 같은 곳에 페이싱을 해주는 이런 피지올로직 페이싱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이런 피지올로직 페이싱을 했을 때 특히 히스번들 페이싱에 대해서 처음 데이터가 나온 것은 이제 페이싱과 관련된 이 하트 페일리어 이벤트를 기존 페이스메이커에 비해서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히스번들 페이싱이 좀 테크니컬리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랩트 번들 브랜치 페이싱이라 그래서 랩트 번들 쪽에 RV 리드를 넣어주는 이런 기술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게 테크니컬리 이지하고 석세스 레이트가 높고 리드 퍼포먼스도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어서 점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 이후에 환자들에서 이제 랩트 번들 페이싱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 병원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면 87세 남자였고 이제 고혈압 아ortic 스테노시스가 있었습니다. 시술 전 에코상에서 이젝션 프랙션은 괜찮았었고요. 아ortic valve 스테노시스가 있었고 베이스라인 ECG에서는 컨덕션 디스터번스는 없고 LVH 보이고 있었습니다. 탑이는 잘 시행이 됐고, 그런데 이제 탑 이후에 이제 심전도를 보면은 LBBB가 있으면서 1도 AV 블락, 그러니까 PR 프롤롱게이션과 함께 LBBB 그리고 QRS 듀레이션은 상당히 긴 것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봐도 AV 블락이 하이 리스크로 보이는데, 그래서 시술에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템포럴 페이스메이커가 이제 페일리어가 되면서 환자가 어레스트가 나서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를 하게 되었는데 이 환자는 그래서 하트 페일리어의 리스크가 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렇게 랩트 번들 브랜치 페이싱을 시행을 하였고 이렇게 랩트 번들 쪽으로 벤트리클 리드를 넣었습니다. 심전도 시행 후에 심전도를 보면은 QRS 상대적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랩트 번들 페이싱 할 때 몰플로진 아니라서 셀프 리듬과 좀 이 퓨전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AV 딜레이를 조금 늘려봤더니 아무래도 자기 컨덕션이 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LBBB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이후에 에코를 했는데 이젝션은 괜찮은데 약간 LBB가 있으면서 디싱크로니가 좀 있어 보이고요. 환자가 클리니컬하게는 점점 풀모널 이데마가 심해지고 좀 나빠지는 경향이 보여서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해도 이게 호전이 되질 않아서 LBBB를 교정해줘야 되겠다고 AV 딜레이를 다시 짧게 해서 페이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자기 리듬과 좀 퓨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QRS가 좀 내로해졌는데 그러면서 환자에게 좀 호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특히 탑 이후에는 AV 블락이 호전되더라도 LBBB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에서도 더 이런 LBP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탑 이후에 컨덕션 시스템 페이싱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LBP를 했을 때 성공률도 높고 QRS 듀레이션이 짧아지고 이젝션 프랙션이 좋아진다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이거를 기존의 RV 페이싱 그룹과 비교를 한 연구도 소규모 연구지만 하나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탑 이후 컨덕션 시스템 페이싱을 했을 때 이젝션 프랙션도 더 좋아지고 디멘션도 좀 낮다 이런
임상적으로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들 잘 아시는 내용 제가 명확하게 이제 정리할 만한 부분은 많지 않아서 제 경험을 말씀드렸고 특별히 썸머리 없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영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연자는 서울 아산병원의 차명진 교수님이시고요. 차명진 교수님은 그 부정맥 분야의 커팅 엣지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탁드릴 토픽은 한국에서의 리들리스 페이스메이커의 임상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차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리들리스 페이스메이커가 국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주제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리들리스 페이스메이커는 현재 메드트로닉사의 마이크라 제품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이고 향후에는 다른 제품들도 많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뭐 페이스메이커 시스템은 과거에는 굉장히 거창한 장치였다가요. 현재는 리들리스 페이스메이커 마이크라가 될 만큼 많이 작아졌습니다. 불과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기간입니다. 100년 전 정도에 페이스메이커 장치가 처음 사람의 심장을 페이싱하기 하였고 그때만 해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게 약간 죄악시되는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빠른 발전을 하지 못하다가 40년대 50년대에 들어서 이렇게 환자를 살리는 장치로서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빠른 발전이 이루어지고 체내에 삽입하는 첫 번째 형태의 페이스메이커가 약 1950년대 정도에 메드트로닉사에 의해서 개발이 되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점점 작아지고 몸속에 잘 들어가고 리드도 점점 발전하면서 현재의 형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모양도 작아지고 이제 80년대 정도 들어서는 그 부작용들까지도 최소화할 수 있는 리드 끝에 스테로이드도 일루팅 시켜서 염증도 더 최소화시키고 프로그램도 점점 발전해서 단지 페이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맥까지 조절하고 기록하는 여러 가지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고 현재는 그 디바이스를 뭐 원격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는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리들리스 페이스메이커까지 된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최 교수님 소개해 주신 컨덕션 시스템 페이싱으로 그 테크니컬한 측면이 달라진다든지 이러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페이스메이커는 이렇게 가슴에 피하에 박동기를 삽입을 하고 정맥을 통해서 두 개의 전극선, 듀얼이라면 두 개의 전극선이 들어가서 벤트리클 쪽에 있는 전극선은 RV 에이펙스 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곳이 이제 가장 안정적이고 억세스하기도 쉽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페이스메이커를 사용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다양한 방식의 발전들이 있게 되고 이제 최근에는 리들리스 페이스메이커라고 전극선이 아예 없고 그 가슴팍에는 피하에 아무런 장치도 삽입하지 않는 마치 총알같이 작은 장치를 심장 RV 안쪽에 삽입해 놓는 장치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외국에서는 훨씬 더 사용한 지 오래되기는 했지만 국내에는 이제 출시가 되고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적용이 되고 하면서 전국에서는 2021년 정도부터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들리스 페이스메이커가 보고가 되고 NEJM에 발표되고 한 것은 벌써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임상 데이터는 이미 많이 축적이 되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는 리들리스 페이스메이커는 벤트리클에 들어가는 전극선을 제체하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체와 이 연결하는 전선을 소형화해서 마치 유선 전화기가 무선 전화기로 발전하듯이 무선 장치가 되어서 요 안에 배터리, 컴퓨터 그리고 전극선이 필요 없죠. 바로 가서 심어져 있으니까요. 그 역할까지 모두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본적으로는 싱글 챔버 페이스메이커를 대체하는 역할로 가장 먼저 활용이 되고 있고 현재도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듀얼 챔버를 대신하는 것보다는 싱글 챔버 페이스메이커가 그동안 하던 역할을 대신하던 정도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싱글 챔버 페이스메이커가 그동안 하던 역할은 주로는 에이트리움에 아무런 액티비티가 없는 에이트리알 피브릴레이션 환자에서 에이트리움은 생신도 안 해도 되고 페이싱도 해봤자 안 되니까 벤트리클에만 넣어서 센싱하고 페이싱을 해주던 그 역할은 마이크라가 비교적 완벽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시스턴트와 퍼머넌트 AF 환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인디케이션에서 페이싱을 굉장히
조금만 해도 백업 정도만 굉장히 조금만 해도 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듀얼로 이렇게 AV 싱크로니를 맞춰주는 것의 이득보다 이제 페이스메이커 시스템에 의한 리스크가 더 이제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에서 리들리스 페이스메이커가 기본적으로는 추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이크라 역시 이제 똑같이 벤트리클에 하나만 넣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엑셀로미터, 그 가속계를 내부에 설치가 돼서 그런 심장 내에서 우리가 그 모션도 달라지고 플로우도 달라지고 그런 것들을 그 마이크라 똑같이 생겼고 크기도 똑같고 외관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 장치가 에이트리움의 그런 무브먼트를 가속기를 이용해서 센싱을 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던 개념과는 다릅니다. P웨이브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트리움의 그런 말하자면 모션을 인식을 해서 에이트리움이 뛰고 있구나, 벤트리클에 페이싱을 넣어야지, 이렇게 AV 싱크로니를 맞춰주는 마이크라 AV 역시 국내에서는 지난 9월에 급여를 받아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코드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임플란트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경우에는 마이크라의 경우에는 에이트리움을 페이싱해주는 역할, 그 이외에는 기존의 페이스메이커 시스템들이 하던 역할을 모두 잘 하고 있기 때문에 AV 블럭만 있는 환자거나 또는 AV 블럭에 AF가 같이 있는 환자, 뭐 그런 환자들 군에서 특별히 더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외관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넣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작은 기계를 심장에 넣게 되는데요. 그 델리버리 시스템은 이 총알이 심장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다 보니 쉬스는 좀 굵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있는 컴플리케이션이 펑처 사이트 헤마토마, 특히 고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굴다란 쉬스가 심장 안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진입한 이후에 보셨던 마이크라 시스템이 심장까지 쭉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 이제 그 뷰를 플루로스코픽 뷰를 확인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쉬스를 장치를 하게 되고 그 위치가 확인이 되고 이제 임플란트를 딱 꽂아 놓게 되면 얘를 데리고 갔던 델리버리 쉬스는 제거를 하고 인테로게이터, 원래는 가슴팍에 올려서 무선 점검을 했던 인테로게이터를 이렇게 심장 위치에다가 올려서 잘 작동하는지 시술 중에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잘 확인을 하고 뭐 다른 환자인데요. 뭐 원하신다면은 조영제를 사용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넣었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뷰를 바꿔서 세텀 쪽으로 잘 붙어 있는지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영제는 뭐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영제 부작용이 있는 환자들도 기존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충분히 안전하게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삽입하게 되면 이렇게 갈고리처럼 그 RV의 트라베큘레이션들 사이에 머스큘레이처들 사이에 단단히 걸려 있게 되고 이렇게 무브먼트와 상관없이 단단하게 걸려서 뭐 모션은 요 정도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다 좋죠. 이제 레스 인베이시브하고 리커버리 타임도 적고 스킨 운드 뭐 전혀 없고 리드에 의한 컴플리케이션도 아예 없게 되고 따라서 뭐 있을 수 있는 포켓 관련 뉴모소락스, 헤모소락스 이런 것들이 전혀 그냥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것이 마이크라의 가장 중요한 장점인데 일단 가장 단점은 비용이 비싸다는 겁니다. 기계 자체의 가격이 좀 비싸고 국내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50%에 달하기 때문에 기계 가격만 약 550만 원 정도를 환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적용하는 것과 환자들이 이제 그럼 더 비싼 기계, 뭐 실험적인 기계 아니냐, 뭐 얼마 안 된 기계 아니냐 이렇게까지 인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해결이 되고 난다면은 안전하고도 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인디케이션이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환자들이 임상에서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한 10% 미만의 환자들에서 그 페이스메이커 시스템으로 인한 컴플리케이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큐트 컴플리케이션이 싱글 챔버 페이스메이커에서는 한 10% 미만, 듀얼 챔버에서도 한 9% 정도로 미국 데이터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뭐 그거에 이제 자세한 내용으로는 인펙션도 있을 것이고 포켓 관련, 리드 관련, 뭐 비너스 스롬보시스 사실 대부분은 디바이스를 넣은 부위나 리드 관련한 컴플리케이션들이 초기에 있는 컴플리케이션들의 대부분입니다.
그로 인한 비용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책정이 되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초기 비용이 높은 마이크라, 하지만 그러한 비용이 들지 않는, 컴플리케이션 비용이 들지 않는 마이크라,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각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데이터에도 비슷하고, 이것은 사실은 이제 메디트로닉 스폰서를 받아서 진행이 된 연구이기는 한데요. 프랑스에서 이제 국가에서 다 관리하는 나라니까 페이스메이커 그동안에 어떤 컴플리케이션이 일어났고, 만약에 그 환자들 중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바이크라였다면 얼마 정도의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겪지 않았을 수 있고 비용 효과는 얼마나 됐을까라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페이스메이커 삽입을 한 사람 중에서는 한 5% 정도의 환자들이 마이크라를 넣었다면 겪지 않았을 부작용 때문에 이제 어떤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요 정도 규모구나라는 것들이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데이터는 아직 그러한 데이터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국가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사실 체감한 내 앞에 환자가 컴플리케이션을 오지 않는다면 진짜 뭐 합병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전체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한국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컴플리케이션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규모는 외국 데이터보다는 조금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이 그러면은 리들리스 페이스메이커가 도움이 될 것인가 임상 경험을 이제 조금 공유를 하자면, 조금 전에 이제 타비 관련해서 최 교수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경험한 이제 타비 환자 중에서 마이크라를 삽입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타비 프로시저가 굉장히 잘 되었고 임플란테이션 뎁스도 굉장히 작았고 베이스라인 심전도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하고 나서도 이제 회복이 되고 있었는데 퇴원 지시하면 블럭 오고 퇴원 지시하면 블럭 오고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블럭이 올 때는 환자가 신코피를 바로 할 만큼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로우 페이싱 버든을 예상을 하고 마이크라를 삽입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예측했던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페이싱 버든이 굉장히 줄어들긴 했지만 아주 간헐적으로는 블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었고, 환자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사실 가장 도움이 될 만한 환자분들은 이런 환자분입니다. 굉장히 옛날에 페이스메이커를 삽입을 하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체인지하고 인펙션도 오고 위치도 바꿔보고 에이리드도 잘못돼서 또 이제 다 제거하고 또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은 그러면 또 반대쪽으로 바꿔보느냐, 에피카디알로 바꾸느냐, 환자는 차라리 제거해달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던 와중에 마이크라는 사실 인펙션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이 환자분에서는 시스템을 모두 제거하고 마이크라를 삽입하였던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치료가 이제 리플레이스가 예측되었던, 일렉티브 OP가 예정되었던 환자가 식사이너 신드롬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렉티브 서저리였기 때문에 바로 예상이 된 건 아니고 한 달 후의 상황이었는데요. TBR을 할지 TBP를 할지 사실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 분도 이제 미리 마이크라를 넣어서 이제 회복을 시키고 서저리를 진행하고 그랬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라는 기존의 트랜스피너스 페이스메이커에 비해서 코스트는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니셜 코스트는 거의 한 3-4배 이상 들어갈 만큼 비싼 장치로 아직까지는 본인 부담금도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포켓이나 리드 관련한 컴플리케이션이 전혀 없기 때문에 팔로업을 하는 와중에 환자분들이 외래를 외우는지 모를 만큼 굉장히 QOL이 좋으신 편입니다. 싱글 챔버 페이스메이커를 대체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일 것이지만, 현재는 그 메드트로닉사의 마이크라 같은 경우는 에이트리움을 센싱하는 기능이 포함이 되었고요. 추후에 나올 타사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에이트리움에 추가적인 리들리스 장치를 넣는 제품까지도 나올 예정입니다. 해결돼야 될 문제는 아무래도 코스트적인 측면이고, 아직까지는 과거 장비에 비해서는 롱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계속 모아가야 될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AB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실 얘는 고리에 이렇게 걸어놓는 것인데 에포트사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리드를 박는 것처럼 스크류로 이렇게 꽂아놓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어떤 건 뭐 장단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들이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스톤사나 다른 바이오트로닉사나 다른 회사들에서도 지속적으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의 발전상은 아마도 프로그램도 더 발전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들도 더 발전하면서 페이스메이커는 불과 100년 안에 굉장히 빠른 발전을 해온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5분의 전 라이징 선과 현 라이징 선의 좋은 강의 들었습니다. 이 패널 선생님으로는 문동규 선생님, 백주열 선생님, 변성욱 선생님, 연재우 선생님, 신호 선생님, 이men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좋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성환 선생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는데 사실 이제 프라미싱한 약이 되려면, 그러니까 인터벤션 영역에서 프라미싱한 약이 되려면 이제 저희는 항상 APPCI 환자에서 그런 안티코아글란트, 안티플레이트렛 어떻게 쓰는가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제가 이번에 TCT에 가서 보니까 요새는 이제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P2Y12 이니비터가 이제 프라수그렐, 티카그렐러, 포테트한 약이 나오니까 그걸 이니셜부터 아스피린을 드랍하고 이니셜부터 포텐트한 약으로 가자라는 연구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나왔던 APPCI 엔트러스트나 아우구스투스나 이런 연구에서 모든 게 이제 그런 노악 플러스 클로피도그렐로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노악 플러스 포텐트 P2Y12 이니비터를 하기에는 너무 블리딩 리스크가 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실 근데 이 약이 제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 이 아순데시안이 굉장히 블리딩 리스크가 사실 에픽사반에 비해서 이렇게 굉장히 낮을 정도면 향후에 이런 APPCI 연구가 진행이 될 거라면 노악 플러스 포텐트 P2Y12 이니비터로도 연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김선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퍼시픽 AMI 스타디 제목을 봤을 때 당연히 AMI and AF 환자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AF 아닌 그냥 AMI 환자들만 대상으로 했었더라고요. 저도 문동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순덱시안 데이터가 잘 없지만 가장 좋은 인디케이션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AF하고 PCI 하는 사람들이 단기간에 트리플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고 아우구스투스나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그걸 빼고 안티플레테를 한 개랑 노악이랑 써도 된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지만 그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은 아직 그렇게 약 2개만 썼을 때 스텐트 스롬보시스의 이벤트가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진 않지만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이 있기 때문에 그 환자들에서 어떠한 이벤트보다도 스텐트 스트롬보시스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환자들한테 답트를 계속 유지하고 지금은 와파린이나 기존의 도악은 너무 블리딩이 많아서 못 썼지만 만약에 아순덱시안이 블리딩이 지금 보여주는 데이터만큼 엄청 적다면 석 달이 됐건 몇 달 동안 트리플을 유지하는 게 조금 그런 식으로 가는 용법이 가장 정확한 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심방효동 환자한테서는 그 기존의 도악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는 지금 예상하기 어렵지만 좀 좋은 인디케이션인 경우에는 예상하시다시피 노악을 써야 되는데 블리딩이 자꾸 생기는 환자의 경우에서 세컨더리 옵션으로 지금까지 보여준 데이터는 아주 말 그대로 프라미싱한 것 같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기존의 도악은 보통 도스 디펜던트한 저희의 도시지 실렉션의 컨선은 세이프티 컨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크레아틴 클리어런스를 기반으로 한 블리딩을 프리벤션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제를 줄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몸무게가 낮거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아까 데이터 보여주신 거 보면은 도스 디펜던트에 약간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벤트가. 그러면 이제 페이지 3 스타디 결과가 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잘하면 싱글 도스로도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스트로크 이피커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데이터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싱글 도즈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싱글 도시지. 그러니까 아까 보여주신 게 30ml짜리가 있고 10ml짜리가 있고 이랬었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의 노악은 보통 2개의 도스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셀렉션을 도시 셀렉션을 했지 않습니까? 업 타이트레이션, 다운 타이트레이션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게 되세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도 그 아순덱시안 만약에 쓰게 된다면 지금 현재 도악처럼 크레아틴 클리어런스가 낮으면 줄이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그냥 50ml QD로 굳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도악처럼 크레아틴 클리어런스 낮으면 줄이고 이런 게 아니라 10ml, 20ml는 너무 N수가 적긴 하지만 데이터가 좀 좋지 않아서 그냥 50ml로 만약에 쓰게 된다면 50ml로 그냥 굳어지지 않을까 제 생각도 마찬가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신승용 교수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 부천성모병원 변성욱이라고 합니다. 그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펜디지 클로저가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 들어오면은 이제 만사 형통, 그러니까 다 완벽한 건 아니어서 이렇게 뭐 리키지도 있고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가 노화 페일리어가 있을 때 어펜디지 클로저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 페이션트 셀렉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나토미컬 팩터든지 클리니컬 팩터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셀렉션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런 부분 첫 번째 질문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노화 페일리어가 있을 때 이제 어펜디지 클로저 시행하지 않고 이제 그냥 약물 치료로 하겠다고 했을 때 되게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때 약간 헤파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롱텀하게 쓸 수 있는 약은 아니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뭐 와파린 같은 거 쓰시는지, 뭐 아니면 다른 뭐 노화의 도즈를 올린다든지 그런 어떤 스트래티지를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페이션 셀렉션에 있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자의 아나토미컬한 팩터는 환자가 일단 하겠다고 해야 이미징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결정하기 전에 고려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환자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환자가 진짜로 우리가 컨벤셔널한 엔티 트럼보틱 트리트먼트를 가지고 컨트롤하기 어려운 범위의 트럼보틱 버든이 있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선생님들께서 좀 자주 만나는 경우 중에 하나는 오히려 브리딩 이벤트죠. 뭐 우리 노학의 피보탈 트라이얼에서도 나오지만 뭐 트럼보틱 이벤트의 3배가 블리딩 이벤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만나는 환자들은 대부분은 블리딩으로 오실 거고, 블리딩 환자들 중에서도 non modifiable한 코즈 때문에 생긴 경우라면 아펜디지 클로저를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non modifiable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제 회의적인데요. 이제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GI 블리딩이죠. GI 블리딩 환자, 특히 엘더리 페이션에서 GI 블리딩 정말로 환자들한테 정말 페이탈했어라고 생각하지만 환자가 시술을 거부하고 몇 년 동안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건 진짜 이게 non modifiable일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페이션 셀렉션에서 환자한테 정말 맥시멀한 베네핏을 주고 싶다 한다면 노악 페일리어 환자를 좀 더 열심히 찾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이제 시술을 하게 된다면 아까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best outcome, 우리가 얻을 수 있는 complete closure, 그리고 hemodynamic efficacy를 maximize 할 수 있는 RCR 플레인에 맞춘 프로시저 고를 정하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 까먹었는데 뭐였죠? 그래서 어펜디지 클로저 하지 않고 이제 노화 페일리어를 이제 약물 치료로 이제 매니지먼트 했을 때 어떤 전략을 쓰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어펜디지 트럼보스가 있는 환자들을 사실 제가 뭐 심평원에는 보고하지 않고 뭐 에코 리포트를 조금 이렇게 해가면서 해보면 이제 확실히 이제 안 녹습니다. 노악 페일러가 이미 도달한 환자들은 안 녹고요. 뭐 노악 페일러로 트럼보스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리듬 컨트롤은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그렇지만 환자들한테 우리가 투 스텝 트리트먼트를 적용을 한다면, 예를 들면 트럼보스의 임모빌라이즈를 어펜디지 클로저를 통해서 한 다음에 다시 리듬 컨트롤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런 경우는 이제 좀 경험이 좀 쌓인 뒤에야 가능할 것 같고, 제가 이제 시도해본 방법으로는 엔티코아굴레이션의 도주를 올리는 방법 뭐 시도해 봤는데 노악으로는 그닥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고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와파린의 타이트레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INR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INR에서 업 타이트레이션을 좀 해가면서 뭐 3개월 간격으로 에코를 본다, TE를 본다든지 하면서 했을 적에는 그래도 좀 리스폰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최영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제 번들 브랜치 블락이나 멤브란 septum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제 고령 환자에서 AF로 저희가 안티 에리스믹 에이전트나 뭐 베타 블로커 이런 약을 쓰는 환자에서 CVAS 탑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환자들에서 그런 어떤 리듬이나 레이트에 관련된 레이트 컨트롤하는 약제는 탑이 전에 어떻게 혹시 조절해야 되는 건지, 과거에 뭐 타키 인듀스드 카디오마이오패시도 생겼던 분이어서 계속 쓰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걸 쓰면은 이런 블락이나 잘 생길 것 같은데, 그런 환자들 혹시 어떻게 미리 사전에 매니지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조언 좋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를 해도 그 아웃컴이 안 좋긴 한데 APB 있어도 아웃컴이 안 좋습니다. 탑이하고 나서. 그러니까 APB든 그 RV 페이싱이든 이런 심장에 스트레스가 되는 것들은 탑이한 환자에서 다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를 하는 걸 피하는 만큼 APB도 리듬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APB의 리듬 컨트롤에 효과적인 약제가 있다면 당연히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보통은 아미오다론을 쓰게 되는데요. 스트로크 차트 디지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블락이 무서워서 APB는 그냥 놔두고 아미오다론 안 쓴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효과적인 약제라면 쓰면서 아미오다론을 이제 최소한 용량으로 썼는데도 이제 블락이 있다면은 페이스메이커를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또 APB 이제 계속 퍼시스턴트한 상황이고 안티아리스미스력이 효과가 없다면 당연히 그냥 약제를 중단하고 그 블락에 대한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겠고, 이제 APB 있는 상황에서는 컴플리트가 아니라면 AV 블락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특히 APB 있으면서 하트레이트가 느리다면 슬로우 벤트릭 리스폰스가 있는 환자들은 블락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최영 선생님 나오신 시간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일병 신호선입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탑이 시술할 때 혹시 히스 번들 레코딩을 따로 하시나요? 탑이 할 때요. 탑이 할 때요? 예. 아니요, 탑이 할 때는 히스 번들 리코딩을 하죠. 혹시 그 히스 번들 레코딩을 해서 AV 노드 위치를 좀 파악하고 어네토미컬 디스턴스라든지 이런 걸 좀 봐가지고, 혹시 뭐 랩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탑이 시술할 때 뭐 볼룬 익스펜더블을 쓴다든지 아니면 뎁스를 줄인다든지 이런 한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저는 탑이 시술할 때 같이 들어가진 않고요. 탑이 시술하는 선생님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뭐 도움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 경험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혹시 다른 분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리뷰 아티클 나온 거 보면은 EPS 가지고 그러니까 핫블락이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노 다우트, 거기에 대해서는 페이스메이커 당연히 클래스 1 인디케이션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잠깐 트랜지언트 블락이 왔다 돌아오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딜레이드 하이 디그리 AV 블락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EPS 하는 경우들이 보고된 예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케이스가 적어서 컨트로버셜 한 걸로 돼 있고요. 48시간 이내 이런 그 딜레이드 그 어드밴스 핫블락이 있었던 환자는 최소한 일주일은 모니터링, 클로즈 모니터링 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요. 황유미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면, 그 MI VT 스톰에 관련된 매니지에서 그 크로닉한 MI, 그러니까 오래된 MI에 의한 아주 올가나이즈된 이스머스를 통한 리엔트리 서킷을 기반으로 한 VT 스톰은 뭐 시간이 그 다음에 지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나 에큐트과 서브 에큐트의 경우에 리피트 에피소드로 발생하는 VT 스톰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버전을 통해서 터미네이션을 시킨다든지 혹은 뭐 다른 약제를 통해서 하는데, 약제 리프렉토리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에 관련된 부분이 넥스트 에피소드를 프리벤션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트리트먼트나 터미네이션 차원에서 하는 그 굉장히 빠른 사이클 렌스의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이 아니고 모데스트한 오버드라이브 페이싱 같은 것들이 좀 그 시간을 좀 벌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네. 예.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ICD가 있는 환자들과 없는 환자들을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ICD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ICD가 없는 사람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네,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하는 경우는 사실 VT 이벤트 후에 우리가 샥을 주고 나면은 잠깐 스터닝이 오면서 블럭 내지는 브라디가 딱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사실 아론티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포컬 트리거가 또 유발을 할 수가 있는 경우라서, 우리가 토사드방 예방할 때 우리가 브라딘스 토사드는 페이싱을 일부러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오버드라이브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근데 아주 뭐 흔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질문. 네. 예. 아미오다론을 아까 그 24시간의 로딩을 2.2g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 그 용량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유일하게 그 2.2g이면 14앰플 정도 갖다 네. 24시간 하는데, 그게 제가 그렇게
로딩했을 때 고생한 적이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인 현실에 그게 맞는 용량인지 실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궁금했어요. 네, 사실 한국인 용량으로 치면 저도 생각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외국 저널이어서 그 점은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제 경험도 굉장히 좀 짧지만 경험상 저도 하루에 1g 정도를 로딩을 합니다. 그래서 IV로 쓰게 되는 경우는 1g 내지는 좀 체격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뭐 1.2g까지는 투약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 저도 2g 이상은 그렇게 하루에 다 주지는 않았어서 네.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만 더 코멘트 드리면은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1200mg 일단 줘보고요. 그 다음에 QTC라든지 이런 걸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넥스트 도즈를 결정하고요. 이 아미오다라는 약이 fast soluble drug이라서 혈중 농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IV는 오랄하고 전혀 다릅니다. 대전 성모병원 임현입니다. 차명진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는 저는 이제 문헌이나 이제 웹상에서 보다가 이렇게 실제로 케이스도 보고 강의도 듣게 돼서 아주 좋은 강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환자의 만족도도 되게 좋을 것 같고 환자 라이프 퀄리티도 좋을 것 같은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페이스메이커는 펄미넌트하게 가기 때문에 롱지비티 면에서 좀 짧다고 하셨는데 보통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그러면 제 시술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몇 개까지 넣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산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롱텀 데이터, 롱텀 컴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뭐 이후에 뭐 빠지는 경우라든지 스럼보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뭐 장치나 이런 거에 큰 영향이 없는지 그런 롱텀 아웃컴에 대한 데이터가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도 그 10년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롱텀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2021년도부터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서 그 정도가 가장 롱텀 초기에 이제 몇 케이스씩 한 거 제외하고는 많이 쓴 지는 2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회사에서 얘기하는 롱게비티는 한 10년 정도 되고요. 하고 나서 이제 마이크라 레포트에 표시가 되는 것은 8년 이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맥스 값이긴 한데요. 마이크라를 넣는 사람들 자체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페이싱 버든이 별로 안 들어가거나 많이 쓸 거 아닌 사람들을 좀 넣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볼티지 소모량은 별로 없는 편이기는 합니다. 10년쯤 되면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고 나서는 현재 저희가 경험한 컴플리케이션은 큰 일은 없습니다. 넣고 나서는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 신드롬 제 초반에 이거 너무 QOL이 좋고 좋으니까 에비블럭 환자들 그런 거 막 그 좀 팔을 많이 쓰시는 그런 분들을 몇 케이스 이제 본인이 또 원하고 하셔가지고 넣었었는데 페이스메이커 신드롬을 경험한 사례가 저희가 2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좀 힘들어하시기는 하고 매번 한 분은 이제 매번 올 때마다 A가 싱크가 안 맞아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힘들어하셔서 이제 오실 때마다 너무 말씀하시니 바꿔드릴까요? 했더니 이건 또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없으신 거에 대한 QOL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그래서 그분을 보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페이션 셀렉션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5분의 훌륭한 강의와 6분의 패널 선생님들의 활발한 토론 기여의 덕분으로 조인트 세션이자 아리스미아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션 마치겠습니다.